아빠,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있어. 그날 밤 도인의 목소리는 전화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왔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건 분명 그때였다. 그녀의 엄마, 내 아내였던 지유는 그 순간에도 운동 루틴을 공유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시청자 앞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무 일 없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고, 설마 그럴 사람 있냐고. 하지만 정비소 CCTV가 기록한 새벽 2시에 방문자는 내 착각을 조롱했다. 차에 남겨진 낯선 향수, 비밀스럽게 닫힌 채팅창,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공용 계좌의 잔액. 나는 정비소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하루를 버텼고 그녀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그녀가 빼앗아간 건 돈이 아니었다. 내가 아끼던 신뢰, 자존심, 그리고 가정이었다. 하지만 끝은 시작이었고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은 강도훈이다. 48살, 서울 외곽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웃음이 참 예뻤다. 다정했고 이해심 깊었고 내가 가진 작은 꿈조차 소중히 여겨주던 여자였다. 그 사람, 지윤이와 함께한 20에 가까운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 평범했고 어쩌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우리는 딸 하나를 낳았고 작은 집과 가게를 함께 꾸려왔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더 이상 눈을 맞추지 않았고 내 말에 웃지 않았다. 바쁜 줄만 알았다. 라이브 방송, 협찬, SNS, 운동 채널 스케줄이 꽉 찼다고 했다. 처음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문득 설명할 수 없는 느낌들이 들기 시작했다. 내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숨기는 듯한 눈빛, 전화기를 꺼내면 급하게 닫는 화면, 내게는 더 이상 공유되지 않는 그녀의 하루.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용기가 없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하며 넘겼다. 나는 그저 일에만 더 집중했다. 정비소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하루를 보내며 집안 걱정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억지로 무뎌지지 않았다. 나는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려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거짓 없이 감추지 않고 지금부터 들려주겠다. 그날 오후 정비소는 유난히 조용했다. 도우는 마지막 수리를 끝낸 뒤 손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후 4시 47분. 지윤의 라이브 방송은 6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왕이면 일찍 퇴근해 저녁을 준비해줄까 싶었다. 며칠 전 대출 문제로 심하게 다툰 뒤로 서로 말이 줄어들었다. 어색한 공기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7년간 키워온 한강모터스. 군대에서는 인내와 통제를 배웠지만 이곳에선 기다림과 수리를 통해 진짜 삶을 배웠다. 부품 하나, 나사 하나에도 이유가 있고 엔진엔 고유의 박자가 있다는 걸 몸으로 익혔다. 정비소의 문을 닫고 나선 도우는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서울 변두리의 평범한 단독주택들, 잔디를 깎는 이웃들, 뛰노는 아이들. 세상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도훈의 마음엔 이상한 정적이 맴돌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윤의 고급 SUV가 마당에 서 있었다. 작년 생일, 그녀의 운동 채널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넘겼을 때 선물로 사준 차량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도훈을 영웅이라고 부르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지금은 어쩐지 기억 속에서도 희미했다. 현관문에 열쇠를 넣으며 도훈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익숙한 복도, 직접 깔았던 카펫 위를 조용히 걸었다. 그런데 2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이상했다. 인위적이고 지나치게 밝았다. 오늘 방송 준비 중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계단을 오르던 그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명은 그녀의 방송용 링 조명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순간
도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문틀을 짚었다. 칠이 벗겨진 나무 결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리고 틈 사이로 보인 장면은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현실이었다. 지우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낯선 남자. 아니, 낯설지 않았다. 최근 그녀의 채널을 자주 후원하고 브랜드를 같이 운영한다던 그 헬스클럽 대표 백강훈이었다. 도훈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실루엣이 린 조명 아래 겹쳐지고 있었다. 더는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손에 아직 끼워져 있는 결혼반지. 그 반지를 사기 위해 도훈은 몇 달을 야근하며 돈을 모았다. 그 기억이 찢겨나가는 소리처럼 가슴을 갈랐다. 나는 단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도훈은 입술을 악물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분노는 들끓었지만 그는 이성을 놓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군 시절에 배웠다. 1층 부엌엔 지훈이 걸어둔 긍정 인생이라는 액자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도훈은 조용히 뒤뜰로 나와 정원 옆에 주차된 트럭에 앉았다. 눈앞의 집은 평화롭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속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딸 이수를 떠올렸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였다. 그는 짧게 문자를 보냈다. 필요한 것만 챙겨. 엄마 믿지 마. 그날 밤 도훈은 트럭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차창 밖으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흘러갔다. 불이 켜진 창문들, 텃밭에 물 주는 이웃,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고양이 한 마리.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다. 모든 게 정상이라는 가면을 쓴 비정상 같았다. 그는 핸들을 움켜쥔 손을 천천히 풀었다. 손바닥엔 굳은 살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파고들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였을까? 그건 지금 와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었다. 몰랐고, 보지 않았고, 애써 무시했다. 지윤의 표정이 변한 것도, 말투가 바뀐 것도, 웃음이 점점 카메라 앞에서만 나왔던 것도 그는 다 느끼고 있었다. 단지 그걸 사랑의 권태라며 스스로를 속였을 뿐이다. 그녀도 피곤하겠지. 요즘 일이 많아 스트레스겠지. 딸이 크니 부부 사이가 잠시 멀어질 수도 있겠지. 그는 그렇게 합리화하며 문제없는 부부라는 허상을 지키려 했다. 지키고 싶었다. 누구보다도 자신에게서 현관문 앞에 다시 섰다. 열쇠를 넣고 돌리려다 멈췄다. 불 꺼진 거실, 벗어놓은 슬리퍼, 반쯤 마른 화분. 아주 익숙한 풍경인데 이제는 낯설기 그지없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다시 트럭에 탔다. 잠시 후 핸드폰을 꺼내 이수의 이름을 눌렀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이수야, 가볍게 챙겨. 엄마 믿지 마. 그는 차 안에서 등받이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기억은 자꾸 과거로 돌아갔다. 정말 아무렇지 않았던 시간들. 비 오는 날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주방. 이수가 아플 때 밤새 손을 잡고 있던 침실. 첫 정비소 개업 때 가게 문에 걸어둔 축 개업 현수막. 지금 그 장소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의미는 전부 사라져버렸다. 무엇보다 그를 분노하게 만든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지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방송 앞에선 따뜻하고 일상에선 무심하며 도훈 앞에선 피곤한 척하면서 다른 남자 앞에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한때의 도훈을 살아가게 했던 그 웃음이었다. 가장 사랑했던 미소가 지금은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 그는 확신했다. 그녀는 단순히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가정을 하나의 무대로 만들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삶, 균형 잡힌 부부관계를 말하는 방송은 모두 조작이었다. 침실은 촬영장이었고 웃음은 대본이었다. 자신은 그 대본에 등장하지 않는 배우 아닌 배우였다. 그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정비소로 향했다. 일터였고 피난처였고 이제는 복수의 시작점이 될 곳이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 그 안에는 이수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꺼내고 있었다. 왔어. 아빠, 괜찮아? 도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여린 듯 보이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엄마 클라우드 들어갔어. 스크린샷도 계좌 내역도 다 있어. 이수의 손끝이 키보드를 바삐 움직였다. 모니터엔 자선 단체 명의의 입금 내역, 송금 내역, 비정상적 계좌 흐름이 빼곡히 떠올랐다. 부상병사 재활헬스기구 지원금이라는 명분 아래 돈은 계속 백강훈의 계좌로 흘러갔다. 엄마랑 그 사람 2억 넘게 빼돌렸어. 도우는 눈을 감았다. 피로한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뿐만이 아니야. 아빠 일과도 추적하고 있었어. 정비소 출근, 퇴근 시간, 심지어 인터넷 뱅킹 접속 시간까지 다 캡처해놨어. 왜? 이수는 조용히 답했다. 아빠를 나중에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려고 했던 것 같아. 그 말에 도우는 가만히 눈을 떴다. 그는 군 복무 후 PTSD 검사를 자진해 받은 적이 있다. 증상 없음 판정을 받고 떳떳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걸 도구로 이용하다니. 도우는 말없이 책상 위에 사진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침실에서 몰래 촬영한 장면, 백강훈의 문신이 찍힌 순간, 지윤의 비웃는 표정,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결혼사진.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냐. 이수는 조용히 끄덕였다. 이걸로 엄마 방송 중에 보여줘.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해야 해. 그들은 밤새 편집을 했다. 노골적이진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담은 영상이었다. 음악도 없이 자막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배신과 거짓을 나열한 영상. 이수는 컴퓨터 앞에서 계속 작업했고 도우는 고요한 책상 앞에 앉아 딱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사랑은 끝났고 거짓은 드러날 것이다. 다음날 새벽 정비소 컨테이너 안에는 커피 냄새와 긴장감이 동시에 떠돌았다. 이수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도우는 벽에 붙은 노란 메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상은 완성되었다. 외도, 사기, 조작, 가면의 삶 모든 게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편집되어 있었다. 그 영상은 자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렇기에 더 잔인했다. 오늘 오후 6시 엄마 방송 시간 맞지? 응. 공지 올려놨어. 진정한 관계의 회복법이란 제목이래. 도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이러니하군. 그날 오후 6시 정각. 서지우는 침실에 설치된 삼각대 앞에서 조명을 조정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몸에는 백강훈이 협찬한 고급 요가복이 어울려 있었다. 한쪽 벽에는 균형 잡힌 삶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이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부 사이의 거리 좁히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방송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밝은 미소, 부드러운 말투. 중간중간 남편이 요즘 바쁘다는 언급도 곁들이며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 썼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 남편인가 봐요. 요즘 늦게까지 일하느라. 잠시만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서지훈 씨, 가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노란 봉투를 건넸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 접근금지 명령, 양육권 가처분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지유는 충격에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애써 표정을 정리하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나 그 순간 방송 화면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바뀌었다. 그녀는 재빨리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방송을 종료하려 했지만 마우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화면 아래에는 새로운 창이 떠올랐다. 자동 송출, 시작 영상 제목 진짜 얼굴을 마주하다. 그녀가 손을 대기도 전에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수가 원격으로 설정해둔 영상이었다. 배경음악도 나레이션도 없었다. 단지 지훈과 백강훈이 함께 있는 장면들이 화면에 연이어 나타났다. 호텔 로비에서 함께 있는 CCTV 캡처, 문자 메시지 내용,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침실에서 촬영된 장면의 일부분. 얼굴은 흐리게 처리돼 있었지만 반지를 낀 손과 조명의 각도만으로도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와 함께 화면 한쪽엔 후원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흘러나왔다. 장애 군인 지원금 100만 원, 파주 보훈센터 기부금 50만 원, 실종 병사 가족 후원금 200만 원. 그 모든 돈은 백강훈 명의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채팅창은 폭발했다. 이게 뭐야? 실화임. 지금 방송 사고야? 기부금 사기라고? 헐반지가 똑같은데 저 손지훈 아니야? 조회수는 순식간에 1만을 넘었고 영상은 캡처돼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지훈은 황급히 컴퓨터를 껐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퍼졌고 그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진정성의 이미지는 단 5분 만에 무너졌다. 멍하니 주저앉은 그녀의 곁엔 떨어진 서류 봉투, 뒤엉킨 전선, 그리고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도우는 정비소 모니터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한 손엔 미지근한 커피, 다른 손엔 이수의 손이 얹혀 있었다. 끝났다. 이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도우는 깨어나자마자 휴대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모두 변호사 사무실, 은행, 경찰서였다. 정비소 계좌는 동결되었고 개인 신용카드는 사용 중지되었으며 오전 9시부로 정비소 출입 금지 통보까지 내려졌다. 법원에선 이미 정신불안, 위협적 행동 이력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도우는 공식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분류됐다. 조작된 진단서까지 첨부됐어. 엄마, 쪽 변호사 아주 준비 철저하더라. 이수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차분히 분석 중이었다. 심지어 아빠가 엄마한테 폭언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올려져 있어. 목격자도 있어. 이름은 처음 듣는 사람인데 도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이 점점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수는 조용히 물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우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상대를 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법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영상이 퍼진 지 하루 만에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진정성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서지훈은 이제 가짜 기부금 논란의 중심 인물로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장식하고 있었다.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닌데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역에 퍼졌다. 부상군인 기부금으로 호텔가 요가복은 광고가 아니라 증거였다. 딸이 엄마를 폭로했다는데 무슨 일이야? 이수는 댓글을 읽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 조롱, 실망, 호기심이 뒤섞인 수천 개의 문장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우는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NS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공지 이후 멈췄고 방송 채널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오히려 더 궁금해했고 더 파고들었다. 그녀는 단독주택 2층 창문 커튼 뒤에서 세상을 피하고 있었다. 식사도, 대화도, 외출도 끊긴 상태. 대신 전화는 끊임없이 왔다. 변호사, 광고주, 기자, 백강훈. 지우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무음으로 울리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야.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아직 열지 않은 작은 노트북이 하나 있었다. 그 노트북은 도훈의 예전 군 복무 이력과 의료 기록이 담긴 백업 데이터를 담고 있었다. 몰래 복사해둔 파일. 백강훈의 조언대로 움직였을 뿐이었다. 필요할 때 쓰자는 말에 따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필요한 때였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이건 복수야.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녀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다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각, 신촌의 한 오래된 카페. 도우는 기자 한서린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하나의 영상 클립을 보여주었다. 이 영상 몇몇 독립 언론에 이미 전달되었어요.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영상에는 지훈과 백강훈이 운영한 피트니스 포 베터런즈 단체의 실체가 상세히 담겨 있었다. 기부자 인터뷰, 후원 계좌 흐름, 조작된 캠페인, 영상, 그리고 그 모든 걸 연관짓는 결혼반지 낀 손. 도우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금 남은 건 진실을 밀어내려는 상대와의 싸움뿐이었다. 한서린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요. 사회적 사기, 공익 기만, 그리고 미디어 권력의 오용이죠. 도와드릴게요.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싸움이 아니에요. 이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날 밤 정비소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수는 새 노트북을 꺼내 백강훈의 회계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다. 회사 돈의 흐름, 광고 계약서, 위조 내역, 공동 출자된 법인 등 정황은 끝도 없이 나왔다. 아빠, 이 사람들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엄마 계정에 있는 메모. 작년 여름부터 이혼 준비라는 폴더가 있었어. 변호사 상담, 내역, 부동산 정리 계획, 심지어 나한테 무슨 말 할지도 정리돼 있었어. 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미 가족이란 단어를 버린 지 오래였다. 우리에게도 도움이 필요해요. 도우는 서린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신촌의 조용한 카페,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한 중립지대. 서린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린, 사회고발 전문기자, 차가운 정의라는 팟캐스트로 유명했고, 그가 몰랐던 건 그녀가 노재욱을 상대로 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인간 때문에 제 여동생은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서린은 커피잔을 밀어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류 위조, 허위 증인, 법원 네임맥 활용, 심지어 정신병 진단서까지 조작했어요. 그런데 폭로하지 않았나요? 했죠. 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변협이랑 판사들 사이에 줄이 닿아 있어요. 작은 도시일수록 무너뜨리기 어려운 벽이 많아요. 죽은 비밀들이 어디 묻혀 있는지 다들 아니까.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백강훈 헬스장이 돈 세탁 거점이라는 증거 자료, 가짜 합의금, 명의만 존재하는 회사, 조작된 장부. 이제 노재욱도 실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계획은 빠르게 구체화됐다. 서린은 가상의 이혼 사건 의뢰인으로 접근했고, 도우는 군에서 배운 정찰 기술로 백강훈 일당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2주 동안 그들은 밤낮으로 움직였다. 서린은 비밀 녹음을 통해 노재욱이 자랑하듯 말하는 부패 전략을 수집했고, 도우는 헬스보충제 박스 안에 감춰진 약물 배송, 세금 신고에 없는 현금 입금 기록을 사진으로 담았다. 결정적 장면은 법원 근처 바에서 나왔다. 노재욱은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한 모든 조작을 무용담처럼 떠들어댔다. 그 강도훈 사건 완벽했지. 군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정신불안 몰고 자산 동결까지 싹 다 만들어냈어. 폭력 없어도 돼. 그냥 위험한 사람 같다만 보여주면 돼. 입 닫고 있으면 수상하지. 반응하면 더 위험해 보이게 돼. 이게 완벽한 함정이야. 서린의 카메라에 그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도우는 그 영상을 창고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손은 떨렸고 이가 갈렸다. 자신의 헌신, 명예,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이제는 조작된 정신병 진단서 한 장으로 덮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충분해. 이젠 시작하자.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화요일 오후 3시 47분 이수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수가 6교시 이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학교 후문 CCTV에는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낯선 남성과 함께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1시간 후 도훈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증거를 모두 없애라. 소송을 철회하고 이 나라에서 사라져라. 그럼 딸은 무사할 것이다. 창고 안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훈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입술만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이수가 잡혔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린은 조용히 녹음기의 배터리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끝내야죠. 이번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한서린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카페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늦가을의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도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서린은 태블릿을 꺼내 도훈에게 내밀었다.
백강훈 헬스장. 자금 흐름이 수상해요. 실체 없는 업체 구조예요. 노재욱은 그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었어요. 허위 소송, 가짜 피해자, 위조된 증거들까지. 이제 슬슬 실수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롭지만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사냥감을 끝까지 쫓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집중력이었다. 3번이나 취재를 시도했지만 매번 막혔어요. 판사, 변호사 협회, 대형 광고주들까지 다들 노재욱에게 약점을 쥐어줬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우리에겐 당신이 있어요. 그 순간 도우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분노, 배신, 상실 속에 떠내려가던 그가 처음으로 사람다운 시선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그 후 2주간 그들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서리는 가짜 의뢰인 신분으로 노재욱에게 접근해 그의 자백성 발언을 녹음했고, 도우는 헬스장 내부의 약물 유통과 비공식 자금 흐름을 추적해 사진과 기록으로 남겼다. 특히 어느 날 저녁 법원 인근 주점에서 노재욱은 술기운에 자신이 꾸민 조작 전략을 자랑하듯 떠벌렸다. 그 목소리는 서린의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겼다. 도우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차가워져 있었다. 충분해. 이젠 시작하자. 그 군인 새끼? 그놈은 내가 만든 완벽한 위험 인물이야. 조용하면 불안정해 보이고 소리치면 폭력적으로 보이잖아. 판사들은 그런 데에 약하거든. 사람 하나 파멸시키는데 진실은 필요 없어. 이미지를 만들면 끝이지. 그 영상을 보며 도우는 조용히 이마를 짚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숨은 억눌린 채 가슴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군에서 배운 건 이런 데 쓰라고 배운 게 아니었는데. 그날 밤 창고 사무실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리는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고 도우는 사진들을 다시 한 장씩 확인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이수가 들어왔다. 손엔 뜨거운 국밥이 든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런 거라도 먹고 해요. 아빠, 요즘 잠도 못 자잖아. 그녀는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동료의 눈빛이었다. 이수는 랩톱을 켜고 메모장을 열었다. 엄마 일정 정리한 파일이에요. 위장 계좌, 수익률 정리, 증거 은폐 리스트까지. 근데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빠한테 한마디도 없이 1년 전부터 이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 일기장도 복사해갔고 우리 사진도 편집해서 저장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도우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딸이 7살이던 해 그녀가 발레 공연에 나가던 날 지유는 촬영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 그때도 그는 일이 중요하겠지라고 넘겼다. 이제야 그는 알았다. 지유는 그때부터 이미 가족을 떠나고 있었던 것이다. 도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밤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후드와 CCTV, 사라진 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불안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절대 뺏기지 않는다. 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땀으로 젖었다. 혀는 말라붙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증거를 모두 파기하라. 법적 절차를 중단하라. 당신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럼 딸은 무사할 것이다. 서리는 그 문자를 확인한 뒤 조용히 일어섰다. 가방에서 작은 캠코더와 배터리를 꺼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이제 폭력 위협 사건이에요. 그리고 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잘 싸우는 방법을 압니다. 그날 밤 도우는 창고 벽에 이수의 어릴 적 사진을 붙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내지 못해서.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더 단단한 목소리가 따라왔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뺏기지 않는다. 좋아. 악당이 필요하다면 그 악당이 되어주지. 도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전부 삭제했다. 남은 이름은 딱 2개. 강이수, 한서린. 그는 전면 카메라를 켰다. 거울처럼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눈빛엔 더 이상 따뜻함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내 이름은 강도훈입니다. 19년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시민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세금도 냈고, 나라에도 복무했고, 작은 정비소 하나 일으켜 12명 고용하며 가족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량함은 썩은 제도 앞에선 무기조차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도 좋은 사람이길 포기합니다. 그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서린과 이수가 만들어준 계정, 그녀가 가르쳐준 해시태그, 모든 플랫폼에 퍼뜨렸다. 샵 가짜정의 샵부페 폭로 샵아버지 반격. 1시간 만에 영상은 1만 조회수를 넘겼고 다음날 아침엔 뉴스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정비소 사장 강도훈은 죽었다. 이젠 사냥감이었던 사내가 사냥꾼이 된 시간이었다. 3일 동안 도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관찰하고 있었다. 노재욱의 집, 서울 근교, 지도상엔 평범한 주택가. 그러나 그곳은 법으로 가장한 폭력의 중심이었다. 도훈은 매일 밤, 쓰레기 수거 시간, 택배 시간, 보안 시스템 점검 일정을 모두 파악했다. 화요일 밤 11시 30분, 그는 움직였다. 보안 시스템은 이미 5시간 전 해킹되어 있었다. 그가 군 복무 시절 익힌 사이버 보안 기술은 이제 작은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됐다. 그는 테라스 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갔다. 고요한 집, 비싼 미술품, 디자이너 가구, 수백만 원짜리 와인, 모두 거짓 계약과 조작된 합의서로 번 돈이었다. 도훈은 그림자처럼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해 했다. 노재욱은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다음날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도 잠그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남자였다. CX. 노재욱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자마자 도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마치 죽음 그 자체처럼. 서랍에 손대지 마. 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엔 폭력의 완전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손, 책상 위에 올려. 노재욱은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찾고 있었다. 도훈 씨,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나 다 알아. 도훈은 태블릿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서린이 몰래 찍은 영상, 재욱이 조작과 뇌물을 자랑하듯 말하는 장면. 그거 편집된 거야. 문맥이 잘려나갔잖아. 말 돌리지 마. 나 지금 위험인물로 지정됐어. 그 말은 법에 울타리 밖에 있다는 뜻이야. 지킬 것도 없고 멈출 이유도 없어. 이제 선택해. 지금까지 한 모든 범죄를 자백해. 날조된 문서, 매수한 판사, 허위 증언까지. 5년치 전부 다. 사건 번호, 피해자, 금액, 날짜까지. 그건 못해. 내 자격증. 평판. 도훈의 미소는 어둠 속 칼날 같았다. 그딴 거 이제 아무 의미 없어. 너 지금까지 훔친 인생이 너한테 돌아올 차례야. 17분 동안 노재욱은 침묵과 비명을 오갔다. 도훈은 군 시절에 배운 신문 기술을 사용했다. 고문은 아니었지만 심리를 부수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결국 자백은 나왔다. 23건의 조작된 소송, 4명의 허위 진술자, 3명의 매수된 판사, 8개의 유령 계좌, 1,800만 원의 불법 분배금. 다 말했어. 이제 나가. 재욱은 마지막 서명을 하며 헐떡였다. 도훈은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날 아침 서울 시내 주요 방송국, 지역 신문사, 국회의원실, 변호사협회, 시민단체 이메일에는 폭로 문서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부패한 법조 카르텔의 민낯 진실을 고발합니다. 서류엔 노재욱의 자필 자백서, 위조된 증거 목록, 서지훈과 백강훈의 계좌 흐름이 정리돼 있었다. 한서린은 자신의 팟캐스트 채널에 특별 에피소드를 업로드했다. 서버는 접속 폭주로 다운됐다. 하지만 반격도 빠르게 시작됐다. 그날 정오, 서지훈은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물, 떨리는 목소리, 준비된 대사. 그 사람은 군 복무 이후 계속 불안정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눈치챈 걸 수도 있겠죠. 지금은 딸의 안전이 가장 걱정돼요.
그녀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까지 내보였다. 넌 날 버렸으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기자들은 집중했고 언론은 빠르게 PTSD 전역자의 폭주라는 틀을 씌웠다. 도우는 이 장면을 모텔 TV에서 지켜봤다. 입꼬리가 천천히 굳어졌다. 그는 이미 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맞설 무기를 준비해뒀다. 오후 6시 이수가 SNS 라이브를 시작했다. 세상 앞에서 딸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아빠를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상황을 꾸몄고 전쟁 후유증을 악용했어요. 그녀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지훈과 백강훈의 대화. 도훈이. 그 인간은 처리해야지. 영원히. 목소리는 명확했고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순식간에 샵 진실의 딸, 샵 강희수, 샵 부패폭로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군인단체, 참전용사연합회, 시민변호인단 모두 도훈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다. 그날 새벽 3시 17분 서울 외곽의 백강훈 소유 수입차 전시장 폭발 사고 발생. 유리창은 세 블럭 밖까지 날아갔고 쇼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군용 폭약 흔적, 정밀한 타이머와 압력 장치, 완벽한 군사작전 수준의 테러. 언론은 빠르게 보도했다. 수배 중인 참전 군인. 이제는 테러로까지 치닫나. 사진 속엔 도훈의 이름과 얼굴. 복수심에 사로잡힌 전역자라는 자막. 도훈은 모텔 벽에 등을 기대고 얼굴을 매만졌다. 그는 알았다. 그 폭발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작품이라는 것도.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재밌지? 백강훈 스스로 전시장을 폭파했다. 증거를 없애고 도훈을 국가 테러범으로 프레임 씌웠다. 완벽하고 잔인하며 철저히 계산된 악이었다. 도훈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젠 전면전이다. 하지만 그 전에 딸을 이 지옥에서 꺼내야 했다. 일요일 아침 서울 북부의 오래된 단독주택. 은퇴 판사 위크함의 집. 정원에선 토마토가 익어가고 그는 세계 최고의 할아버지라고 적힌 머그잔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판사님. 도훈은 나무 뒤에서 조용히 등장했다. 위크함은 파일에서 눈을 떼고 햇살 아래로 눈을 찌푸렸다. 그는 알아차렸다. 올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당신 사건에서 법도 증거도 아닌 걸로 판결했으니까요. 자백은 빠르게 나왔다. 강원랜드에서의 도박비, 여성 접대부와 함께한 사진들, 경찰의 비호 아래에 묻힌 음주운전 전과 27년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실수 하나가 날 여기까지 끌고 왔군요. 도훈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판결을 되돌릴 겁니다. 양육권, 접근 금지, 자산 동결까지 전부. 새롭게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긴급 재심을 신청하면 돼요. 당신도 구할 수 있어요. 당신의 과거도, 이 사건도. 그날 저녁 서리는 긴급 청문회를 준비했다. 도훈은 출석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방청석마다 울려 퍼졌다. 전국 생중계, 판사석에 앉은 위크함은 죽어가던 양심의 마지막 불씨를 잡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피고석엔 지훈이 어김없이 피해자의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엔 표정이 굳은 노재욱, 그리고 그들 앞엔 전국의 시선과 분노가 있었다. 진실은 마지막에 남는다. 그날 아침 법정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고상진 판사는 서도 없이 입을 열었다. 먼저 본 사건과 관련된 심각한 기소 부당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엔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노재욱의 자백, 날조된 증거, 조작된 증인, 매수된 판사. 어느 순간 방청석에선 숨죽인 외마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위크함은 계속 말했다. 강도훈 씨 관련 판결을 전면 무효화합니다. 양육권은 공동으로 환원, 접근 금지 명령 해제, 동결된 자산은 즉시 해제. 지훈은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녹음은 불법이고 문맥이 잘렸고. 부인 위크함은 날카롭게 말했다. 더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법정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생중계 채팅창은 터져 나갔다. 이게 진짜 정의다. 도훈 씨 응원합니다. 딸까지 나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샵 정의는 산다. 트렌드 1위. 하지만 그 시간 도훈은 법정에 없었다. 그는 호텔 맞은편 차 안에서 쌍안경으로 지훈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허겁지겁 호텔을 빠져나와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강훈, 제발 좀 받아봐. 신호음만 반복됐다. 또 다른 번호, 다시 무음. 도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전 11시 43분, 무전기에서 경찰 무전이 흘러나왔다.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대, 긴급 체포작전 개시. 백강훈, 폭파된 전시장, 보험 사기, 자금 세탁 혐의. 그는 방금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의해 체포됐다. 지우는 호텔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다. 변명해줄 남편도, 조작해줄 변호사도, 편들어줄 판사도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선착장에서 보자. 혼자 와. 제이. 호숫가로 길게 뻗은 오래된 선착장. 잿빛 하늘 아래 지우는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서 있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옷차림. 그러나 그 모습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면 없이 선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10걸음 거리, 가까우면서도 방어할 수 있는 거리. 이겼네. 축하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부서진 기색이 묻어 있었다. 이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어. 그럼 뭐야?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이라도 됐다는 거야? 당신이? 나는 최소한 지난 14개월 동안 거짓말은 안 했어. 참전 군인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내 딸을 협박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지. 결국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일부러 당신 인생을 망치려고 한 거라고 생각해? 그럼 이유 좀 말해줘.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은 날 질식시켰어. 19년 동안 당신은 나보다 자동차를 더 사랑했잖아. 난 아이 키우고 가정 꾸리고 비즈니스 키우느라 혼자였어. 도훈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동의는 못했지만 부정도 못하겠는 감정. 그래서 나를 속였어? 함께 쌓아온 걸 훔치고 난 내가 받을 만큼 받은 거야. 정비소, 내가 회계하고 보험 처리하고 고객 관리까지 했어. 당신은 그냥 장난감 고치는 애였잖아. 그런 분류는? 군인들 이름 빌려서 자금 세탁한 건?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지우는 눈을 돌렸다. 강훈은 적어도 나한테 더 큰 삶을 보여줬어. 뭔가를 꿈꿀 줄 아는 사람, 그냥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가게를 터뜨리고 그 책임을 나한테 씌운 사람인데도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적이 길게 흘렀다. 마지막엔 바람 소리만이 선착장을 스쳤다. 그녀는 무너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끝까지 피해자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아무도 그 서사를 믿지 않았다. 잘 들어. 이건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나와 이수의 삶에 발들이지 마. 이번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훈은 말없이 돌아섰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도훈은 경상북도 외곽 작은 공업지대에 위치한 자신만의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도훈 오토그가 피와 땀으로 세운 공간은 이제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이수은 이제 만 18세, 한양대학교 경영기술학부에 합격해 자동차 기술 경영 전공을 준비 중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손에 기름 묻히는 대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정 흐름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는 쪽을 택했다. 아빠, 나 이번 학기부터 현장 실습할 수 있대요. 이수희 도훈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그럼 이제 아빠도 보고서 써야 해요. 나는 실습생이니까. 도훈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모든 것을 잃고도 그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래, 이제 우리 도훈 오토의 CEO가 될 준비가 된 거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더 이상 아빠 혼자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둘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진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도우는 한참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흐릿한 노을이 작업장의 철제 외벽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옆엔 이제 이수이 있었다.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끔은 세상이 부조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도운처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깨닫는다. 정의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고 믿음은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수은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고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용기는 존재한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안의 도운과 이수를 깨우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